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해부실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시는 강남 아파트의 이면, 그 화려한 외관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집값이 올랐니 내렸니 하는 시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자산과 삶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과 직시하는 것, 그 차이가 결국 여러분의 재정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강남의 35억짜리 아파트 단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저녁 8시, 외부에서 보면 웅장하고 평화로운 야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그 창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세요. 불이 꺼진 집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강남 부자들은 다들 해외여행 중이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어두운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찬밥을 드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관리비 몇만 원이 아까워서 형광등 하나 켜기가 무서운 겁니다. 35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면서 마트 마감 직전에 반값 스티커 붙은 도시락을 찾아다니시는 분들, 삼겹살 한 근이 아까워서 2번 생각하시는 분들, 이것이 2026년 오늘 대한민국 강남의 엄연한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하우스푸어, 보다 정확하게는 강남 하우스푸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감각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35억짜리 집을 가진 부자라고요. 하지만 당장 이번 달 아이 학원비 5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억대 연봉이라고요? 강남에서는 그것조차도 여유 있는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떼고 건강보험료 내고 매달 빠져나가는 은행 이자가 4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다 내고 나면 정작 통장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초라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지기 시작한 분들이 강남 곳곳에 계십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강남 불패라는 믿음이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일단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이 공식. 실제로 한동안은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1, 2%이던 시절 너도 나도 은행빚을 20억, 30억씩 끌어다가 강남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때는 그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거래량이 절벽처럼 떨어지고 팔려고 내놔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 되면서 상황은 180조 바뀌었습니다. 옆집이 급해서 호가보다 2억 낮게 던지면 내 집 가치도 하루아침에 그만큼 하락합니다. 이것이 지금 강남 아파트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가장 무섭다고 느끼는 건 집값 하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유동성의 실종입니다. 팔려야 자산이지 팔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35억이라고 해도, 아무리 50억이라고 해도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은 삶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저는 부동산 현장에서 40년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이클을 직접 목격했고 크고 작은 거품들이 꺼지는 순간들도 여럿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래 자체가 얼어붙고 돈맥경화가 이 정도로 심했던 시기는 기억에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그 불패 신화가 어디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지를 차분하게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남들이 강남은 괜찮아 라고 서로를 위로할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 법원 경매장의 실태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부, 텅 빈 경매장, 반값에도 유찰되는 냉혹한 현실. 자, 이제 시선을 법원 경매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경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싸게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장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인식 자체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강남 아파트는 예전에는 경매까지 오지도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경매 공고가 붙기도 전에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대기자들 사이에서 소화되던 물건들이었어요. 그만큼 수요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강남권 법원 경매장에 직접 한번 가보신다면 묘하게 서늘한 기운을 느끼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수십 명의 투자자들이 입찰 봉투를 쥐고 자리가 부족할 만큼 몰려들었을 텐데 지금은 물건은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입찰하러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유찰되어 감정가의 80%인 24억이 됐습니다. 여전히 입찰자가 없습니다. 다시 유찰되어 19억, 사실상 반값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입찰 봉투를 써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장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격도 아직 비싸거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신호 말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강남 아파트가 반값이면 당연히 줍줍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실제 시장을 오래 지켜본 경험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선뜻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점이 어디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반값이 됐어도 그 반값이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 반값의 반값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쉽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강남 경매장에 물건이 쏟아지는 현상은 단순한 경기 불황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금리가 낮았던 시절에 10억, 20억씩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매수하셨던 분들이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 저축은행 이자까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지점에 도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드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매 물건들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저당 1순위, 2순위, 3순위를 넘어서 압류, 가압류까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집 한 채를 지켜보겠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버텨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한계선이 결국 무너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계속 쌓이는데 낙찰률이 바닥을 치는 상황은 사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경매장에서 반값 낙찰 사례가 하나씩 기록으로 쌓이다 보면 바로 옆 일반 매매 시장의 심리적 기준 가격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 단지 아파트가 15억에 낙찰됐다고? 그럼 내 집도 30억이 아니라 15억이네? 라는 심리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 심리적 연쇄 반응이 영끌족뿐 아니라 다주택 자산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 속에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제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제3부, 전략적 자산 재편, 고수들이 지금 쓰고 있는 방법들. 시청자 여러분, 제3부에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컨텐츠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는 다소 낯설거나 놀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들이고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시장을 이해하는 깊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매장에 반값 물건이 쌓여도 팔리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말씀드렸죠. 이 현상의 이면에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또 다른 흐름이 존재합니다. 바로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략적 자산 재편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가 고의 유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이 과정 전체를 치밀하게 설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30억에 매수한 아파트, 이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그냥 팔자니 양도세에 대출 상환까지 하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 이때 일부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을 수 있는 제3자, 친척이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미리 섭외해 둡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경매를 유도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입찰하지 못하도록 복잡한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임차 관계를 복잡하게 얽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유찰이 반복되면 감정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30억짜리가 15억, 10억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짜놓은 그 제3자가 그 가격에 낙찰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경매당한 불쌍한 집주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면서 자산은 훨씬 낮은 가격으로 다시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예민한 영역에 있습니다. 유치권 허위 행사나 경매 방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방식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시장을 더 넓은 시각으로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경매 투자자로서 입찰을 검토하신다면 이런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물건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핵심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죠.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 낙찰의 경우에는 이 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매매 대신 경매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물건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만든 제도가 경매라는 통로 앞에서는 사각지대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진지하게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NPL, 즉 부실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은행이 보유한 대출 채권이 상품처럼 거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매로 넘어간 물건의 대출 채권을 은행이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외부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그 물건의 채권자가 되고 경매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경매 당일 낙찰 대금을 보유 채권과 상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입찰자보다 훨씬 낮은 실질 비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대위변제나 소규모 법인 투자 방식으로 개인들도 접근하기 시작한 시장입니다. 제8부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부 1992년 일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시청자 여러분, 1985년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제도가 처음 도입될 즈음 저는 이미 부동산 현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딱지 하나에 웃돈이 붙고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바뀌던 그 광풍의 시절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저는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 거품과 조정을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가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는 감각이 든다는 겁니다. 바로 1990년대 초반의 일본입니다. 정확히는 1992년 일본 부동산 거품이 본격적으로 꺼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 무렵의 공기가 지금 서울 강남의 분위기가 구조적으로 닮아 보입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다른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항상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인들이 도쿄 땅값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황거 마당 면적에 해당하는 도쿄 땅값만으로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진지하게 회자됐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강남 불패 신화와 구조적으로 너무 닮아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994년을 전후로 일본의 자산가들이 줄줄이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 충격의 여파는 30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끝났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서서히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면 세금 내고 이자 내고 유지 보수비 내는데 정작 집값은 오르지 않으니 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한 세대 전체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렸고 돈을 풀었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집값은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꺾인 심리는 정책 하나로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 변화의 배경에는 인구 감소, 성장 정체, 다음 세대의 경제적 여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경제 성장의 기세는 예전 같지 않으며 집을 사줄 다음 세대의 가처분 소득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신축 단지에서 분양가 이하 거래 사례가 나오고 있고 전세가가 불안정해진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보다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는 저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하나에 가족의 전 재산을 걸어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산가들이 파산 직전에 했던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알짜 물건들을 전략적으로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산의 9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 회수를 시작하자 그 부동산은 든든한 금고가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습니다. 지금 강남의 30억, 40억 자산가분들 중에서도 자산 대부분이 콘크리트에 묶여 있는 분들, 지금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NPL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모델하우스를 찾아다니거나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확인하는 것을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것도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수축하는 시기에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기회가 열립니다. 바로 은행의 부실채권 시장입니다. 시장이 나빠지면 은행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 채권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은행은 이 채권들을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10억짜리 채권을 7억, 6억에 파는 겁니다. 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그 물건의 채권자가 됩니다. 경매 당일 보유 채권으로 낙찰 대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채권 구조에 대한 법적 이해, 경매 절차에 대한 지식, 그리고 물건 가치에 대한 냉정한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매 낙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허가 없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남구, 서초구 물건 중 유찰 2회 이상 된 것들을 검색해 보세요. 그 물건들의 채권자가 어느 금융기관인지 NPL로 나온 채권이 있는지 찾아보는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현금의 일부를 달러로 안전하게 분산하고 경매와 NPL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지혜롭고 차분한 준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7부 토지거래 허가제와 경매,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의 구조. 시청자 여러분,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와 경매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핵심 지역들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투자 목적의 전세 끼고 매수, 이른바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매매 시장은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구청의 허가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편법이나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큰 정보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어차피 못 사겠지 하고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바로 이 포기가 경매 입찰 경쟁을 더욱 줄여서 낙찰가를 더 낮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기회로 연결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물건은 일반 매매로 사면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전세를 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 낙찰의 경우에는 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낙찰 후 바로 전세를 놓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부담도 일반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서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경매 시장에서는 같은 물건이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30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경매에서 유차를 거듭해 15억까지 내려왔다고 가정합니다. 허가구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법을 제대로 아는 투자자가 이 물건을 낙찰받습니다. 허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세를 9억, 10억에 놓습니다. 실질 투자금은 5억, 6억 선입니다. 이 계산이 맞아떨어지려면 물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기부 확인, 임차인 현황 파악, 법적 리스크 검토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섣불리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한 투자자에게는 규제가 오히려 경쟁자를 줄여주는 진입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이 시장을 제대로 보는 시각입니다. 제8부 NPL, 부실채권, 구조를 알면 보이는 기회. 자, 이제 경매보다 한 차원 위에 있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정교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NPL, 즉 부실채권 시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제3부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그 메커니즘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투자 강의나 부동산 서적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고 실제 투자에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시장은 높은 기회가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기본 구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6개월째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은행은 이 대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경매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얼마에 낙찰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현금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짜리 채권을 15억에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합니다. 자, 이제 그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단순한 경매 입찰자가 아닙니다. 그 물건의 채권자, 즉 가장 강력한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경매 당일 이 채권 보유자가 입찰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 예를 들어 35억을 써냅니다. 30억짜리 집에 35억을 쓴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겠지만 이 투자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낙찰대금 35억을 실제로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유한 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 처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채권 매입에 들어간 15억만으로 30억 이상 가치의 물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경매장에서 얼마를 써야 낙찰될까를 고민하며 경쟁해야 하지만 NPL 보유자는 사실상 혼자서 결론을 내고 경매장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NPL 보유자는 경매 진행 시기와 조건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만약 다른 입찰자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써낼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경매를 취하하거나 연기시켜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대형 자산운용사나 금융기관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위변제 기술이나 소규모 법인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도 이 시장의 문턱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채권 구조의 법적 유효성 검토, 선순위 채권 분석,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 파악, 관련 세금과 비용 계산,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시장을 공부하기에 어쩌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물건은 늘어나고 있고 아직 경쟁자는 많지 않습니다. 남들이 강남 폭락이야 하고 손을 놓을 때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9부, 내일 아침부터 실행할 생존 체크리스트 5단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포스럽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을 받으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야기해 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이클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막연한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5가지 항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 자산의 냉정한 점검과 구조 조정입니다. 지금은 상승장이 아닙니다. 수축의 시기에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며 버티는 전략은 서서히 끓는 물속에 있으면서도 뛰어나오지 못하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 매수해두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물건이 있다면 지금 그 판단을 냉정하게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이 흔들리면 외곽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현금화해서 다음 기회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 현장 경험에서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실패는 팔아야 할 때 못 팔고 버틴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유 자산 목록을 펼쳐놓고 각 물건별로 5년 후 이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확률이 몇 %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두 번째는 원화 자산의 분산과 달러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원화 자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국가 경제의 불안 요소가 커질 때 환율은 역사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두 그랬습니다. 그때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원화 자산 하락의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예금의 20, 30%라도 달러로 바꿔두세요. 이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극단적 상황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보험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극도로 나빠졌을 때 달러를 쥐인 투자자는 원화만 가진 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경매와 NPL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매와 NPL 법규에 대한 실전 학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흥미로웠다로 끝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매일 아침 살펴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하세요. 그 물건들의 채권자가 어느 금융기관인지, 해당 채권이 NPL로 시장에 나왔는지 확인하는 공부를 시작하세요. 대위 변제, 상계 처리,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차이, 유치권의 법적 효력 같은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파고드세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브로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법의 구조를 내 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부채 구조의 정비입니다. 지금 매달 내고 있는 이자,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금리가 높은 지금 빚을 줄이는 것이 그 자체로 최고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만약 현재 부채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면 일방적으로 버티다 경매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현재 채무 구조를 합법적으로 재정비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버티다 무너지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입니다. 유튜브에서 대중에게 떠도는 정보는 이미 늦은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정보는 경매 현장, NPL 시장,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과의 실질적인 접점에서 나옵니다.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어떤 물건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NPL 채권이 수면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서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네트워크를 넓혀가야 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실제 물건 분석 사례와 경매 및 NPL 관련 실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단,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함께 키워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0부, 수축의 시대,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부부터 9부까지 강남 아파트 시장의 현실, 경매 시장의 흐름, 전략적 자산 재편의 구조, 일본의 역사적 교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5가지 행동 지침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에 적응하는 첫걸음이다. 라고요.
우리는 40년 가까이 부동산 우상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집 한 채 들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자산이 불어나던 시절이 있었고 그 경험이 집단적인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제 조건들이 하나씩 바뀌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경제 성장의 기세는 예전 같지 않으며 집을 사줄 다음 세대의 경제적 여력은 이전보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 앞에서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낙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위기와 전환기에도 항상 기회는 함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가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매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쏟아지는 물건이 그저 시장이 죽었다는 신호로 보이지만 경매 구조를 아는 사람에게는 전에 없던 가격으로 우량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창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NPL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행 부실채권이 뉴스의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 시장을 아는 사람에게는 채권자가 되어 경매를 주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같은 시장,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보와 준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는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끼셨을 내용도 있을 겁니다. 고의 유찰이나 NPL 같은 이야기들이 어쩌면 그건 일부 부자들의 이야기 아냐? 라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드린 것이 그 방법을 써서 빠르게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 시장에서 당하지 않고 나아가 합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와 NPL은 분명히 합법적인 금융, 법적 도구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공부와 전문가의 조언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제해부실 채널에서는 부동산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식시장의 흐름, 거시경제의 변화, 그리고 AI와 자동화가 여러분의 일자리와 자산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하게 다루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최대한 솔직하고 균형 있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항상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향 없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이야기하겠다는 것, 그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얼어붙는 것도 근거 없는 낙관에 기대는 것도 아닌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기회는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롭게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해부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